네, 거기 535페이지 보시고요. 그 개발비 얘기 좀 할게요. 이 개발비는 시험에 어떻게 잘 나오냐면은 그 계산 문제로는 잘 안 나오고요. 보면 그 말로 하는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객관식 시험에. 그래서 말로 하는 문제를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개발비 그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R&D라고 하는 건 뭔지 다 아실 거고, 이 R이라는 게 연구, D라는 게 개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행 활동은 뭐예요? 연구가 선행 활동이다.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연구라는 거에 앞에는요, 이런 표현이 잘 어울려요. 기초 지식 연구다.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이 좀 있으면 되고, 개발이라는 거 앞에는 어떤 말이 어울리냐면 신제품, 신기술 이런 게 어울린다는 걸 좀 아시고 읽어보시면 좀 돼요.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구 활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시작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같은 회사들도 R&D 부서가 있는데, 이 R&D 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들, 그 연구원들은 출근해서 당연히 뭘 받아요? 급여 받죠, 급여. 월급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연구 활동하기 위해서 각종 재료비 들어가요. 재료비.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실험하려면은 장비들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장치들 뭐 해야 되냐면 감가상각비. 기타 이 연구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요. 그런 비용들이 다 집계가 될 텐데, 그런 비용들을 전체 다 합계해서 이 연구원들이 일반적인 기초지식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합계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구비라고 불러요. 연구비. 이런 것들을 합계했을 때 그거를 연구비 이렇게 부르고요. 이 연구원들이 이제 어떤 거에 투입되냐면 신약 개발에 투입돼가지고 신약 개발하는 활동에만 계속 투입돼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런 비용이 똑같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들을 집계한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개발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연구비와 개발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연구 활동과 개발 활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표를 보시면 연구비라는 건 절대로 어디로 갈 수 없다. 연구비는 자산으로 갈 수 없다. 그걸 알면 돼요. 연구비는 절대로 자산으로 갈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연구활동이라는 것이 미래 효익과 직접적인 연결이 힘들잖아요. 개발이라는 건 미래 효익과 직접적인 연결이 좀 되지만 얘는 미래 효익과 직접적인 연결이 힘들기 때문에 다비용 처리.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개발비가 되면 뭐 잡을 수 있다? 자산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표 보시면. 근데 무조건 다 자산 되는 거 아니고요. 요건 만족해야 돼요. 두 가지 요건 보면은 첫 번째가 미래 효익이 있어야 돼요. 미래 효익이 있다는 얘기는 개발에 성공해야 된다. 개발에 성공.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개발에만 성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효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개발에 성공해도 돈이 돼야 돼요. 수익 창출에 기여해야 돼요. 여러분 세롬 기술이라는 회사 다 아시죠? 세롬. 한때 잘 나갔던 회사. 세롬. 그 다이얼 패드 만들고 그랬잖아요, 얘가. 한때 굉장히 막 주가 많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이 세롬 기술이요. 기술 개발은 되게 잘했어요. 우수한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 개발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가 안 돼요? 돈이 안 돼, 돈이. 그러면 말짱 돈이 돼야 돼, 돈이. 그래서 아무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무조건 효익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성공하고 수익 창출을 모델이 있어야 돼. 뭐 그런 생각 좀. 그 다음에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요 비용이 개별적으로 집계가 돼야 돼요. 요 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개별적으로 집계가 돼야 이게
취득원가를 신뢰생계에 측정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할 때만 자산으로 보낼 수 있고요. 이걸 자산으로 보냈다면 뭐 하는 거죠? 20년 이내 기간에 상각하는 거죠? 상각하는 거고. 만약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밑에 뭐예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비용 처리. 이름이 뭐예요? 경상개발비.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다음 페이지에 객관식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53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요.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의 사례가 나와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객관식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표시만 해놓으세요. 그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객관식 시험 보시려면 걔 꼭 읽어보고 들어가세요. 아니 어디냐면 536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시면 개발비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에 예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마지막에 3개는 제외되는 거 나와 있죠 거기.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으로 내기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할 거 아니고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객관식 시험 보기 전에. 537페이지 특허권인데 특허권은 읽어볼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거기 6번째 줄 끝에 밑줄 치세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특허권은 특허권 취득을 위해서 직접 사용된 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 잔액을 특허권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이유는 특허권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과 개발비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이 상이하고 하나의 개발활동을 통해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개발비 미상각 잔액을 개별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배분할 함정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밑줄 치는데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주관식으로. 주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오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표현. 그 사례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뭐 하자는 얘기냐면 그게 2000X 1년 말에 개발비가 발생한 것을 그 자산으로 잡았어요.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10억 잡았어요. 그래서 개발비가 효익을 주는 게 2000X 2년부터 효익을 준다고 생각해서 2002년부터 잔각을 들어가는데 2002년 12월 말에 1년이 지났으니까 내용연수는 10년이라고 치고 10분의 1이니까 1억이라고 했어요. 1억만큼 무형자산은 개발비를 직접 감액할 수 있죠. 상각 누계가 안 쓰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무형자산 상각비 썼어요. 그러면 개발비가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때 가서 개발비가 얼마 남았냐면 이제 9억 남았죠. 이렇게 9억. 9억 남은 상태에서 2003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요 개발에 성공한 거 가지고 특허 출원했어요.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허를 땄어요. 근데 특허 따는데 얼마 들어갔냐면 5억 들어갔어요. 특허 따려고. 그럼 5억이 나왔을 때 이 5억을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가는데 이 특허권을 따기 위해서 이 개발 활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특허권 땄을 때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9억 있잖아요. 이 9억을 개발비를 없애고 개발비란 무형자산을 9억 이때 9억이니까 9억 없애고 특허권의 취득원가를 14억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안 없앨 거냐 그거에 지금 한 게. 그런데 밑줄 친 거 보니까 이렇게 대체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대체하지 말고 특허권을 취득한 건 특허권만 취득한 그것만 취득원가로 가고 개발비 미상각 잔액은 그대로 상각해라 이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 첫 번째, 개발비가 효익을 주는 기간과 특허권이 효익을 주는 기간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상각을 별도로 가라.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하나의 개발활동으로 여러 개 특허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 또는 여러 개 개발활동으로 하나의 특허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개발비 금액을 배분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배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이해됐으면. 두 번째 건 혼자 읽어보시고요. 실용신앙권 그런 거는 넘기시면 기타의 무형자산 나오는데 주의할 것만 말씀드릴게요. 무형자산 종류는 다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무형 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요. 객관식으로 다음 중 무형 자산이 아닌 것은 그렇게 되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무형 자산인지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주의할 거 말씀드릴게요. 라이센스 그런 건 알 거고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아직 안 배우셨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14장 할 때 나오는데 요즘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닭집들이죠. 근데 요즘 닭집들이 망하고 있죠, 많이. 주류 독감 때문에. 아무튼 얘네들이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 본사로부터 그거 상호를 이렇게 사잖아요. 자기 가맹점 가입해서. 그러면 그 가맹점 가입해서 그 상호를 따기 위해서 그 본사에다 뭐 내야 돼요? 창업 수수료 내야 돼요. 걔네들이 그거 만들어주잖아요. 다 설치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거든요. 이렇게 그 대가 준 것이 그 우리 입장에선 프랜차이즈란 자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따기 위해서 돈 나가잖아요. 그게 프랜차이즈다. 그런 자산이에요. 아무튼 그렇고 저작권 넘어가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이것 좀 뭐 주의할 건 아닌데 실무적인 얘기 드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거기 되어 있는 무형 자산은 소프트웨어만 살 때를 말해요. 그것도 상용 소프트웨어 팔리는 거를 그것만 돈 주고 사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오면 현금 나가잖아요. 소프트웨어 샀을 때 현금 나가면 차변에 뭐라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쓴 거잖아요. 거기 계정 과목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언제 사냐면은 하드웨어를 살 때 같이 사죠. 일반적으로 처음에. 하드웨어를 구입할 때 같이 사요.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기업 실무에서 하드웨어 가격에 얹어버려요. 그냥. 하드웨어가 비품인데 그 비품에다 그냥 소프트웨어 가격까지 얹는 게 실무고 여기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걸 별도로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만 별도로 살 때 그때 쓰더라. 뭐 이 정도 알면 되고요. 또 하나는 회사 규모가 크면 전산부서가 별도로 있죠. 전산부서가 별도로 있으면 전산부서 자체적으로 뭘 개발해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요. 자기들이 쓰는. 그렇게 소프트웨어 개발했다면 그거는 거기 보면 개발비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그런 거. 그 밑에 임차 권리금 있죠. 임차 권리금 주의할 거 있어요. 뭐랑 비교할 줄 알았냐면 걔는 뭐랑 비교할 줄 알았냐면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랑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임차 보증금이랑 임차 권리금이랑 뭐가 달라요? 임차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준 거예요. 건물주인한테. 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거죠. 그 금액 돌려받아요. 근데 권리금은 건물주인한테 준 게 아니라요. 거기 장사하던 전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권리금. 자리세. 근데 이 권리금은 줬다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게 보장이 안 되죠. 권리금 주고 들어가가지고 망하면 쫓겨나요. 그냥. 아무도 못 받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는요. 그 장사에서 돈 버는 것보다 이 권리금 장사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큰 돈 버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어디든 가서 처음 거기서 그 업종을 자기가 그 자리에서 처음 시작해요.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전략은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윤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끌려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냥 손해 보면서. 그럼 거기가 다들 잘해주니까 막 몰릴 거 아닙니까? 음식점이든 뭐든. 그럼 장사 잘 된다는 게 소문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막 눈독을 들이죠. 그 자리가 장사 잘 되니까. 그럼 그때 권리금을 받고 팔아요. 비싸게. 그러면 그 사고 들어온 사람은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장사 잘 돼 돈 많이 벌 줄 알았더니 그렇게 똑같이 장사하니까 돈이 안 남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그동안 돈 안 남겼다니까요. 그 장사 잘 되게 만들려고 노력한 거지. 그러니까 돈이 안 남으니까, 돈 남기려니까 좀 주는 것도 덜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님들이 뭐해, 이게, 예전에 잘해주다가 이게 안 해주네, 이제 잘. 안 오죠, 손님들이 이렇게. 그럼 다시 망하면, 그 사람 권리금 못 받고 이제 망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은 또 어디, 파는 사람 또 다른 데 가서 또 장사하죠. 그래서 또 장사 잘 되게 만들어 놓고 팔고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건데, 아무튼 이 권리금, 임차 권리금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랑 달라요. 주의하시고, 광업권, 어업권 넘어가시고, 그 밑에 기타 비유동 자산은 기타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 15장에서 배울 거고요. 15장. 그 다음에 보증금은 지금 했잖아요. 거기 나왔네요. 임차보증금. 이거랑 구별하세요. 이거잖아 이거.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해요. 거기 보증금. 그다음 장기매출채권 뭐 다 아시는 거고 기타 넘어갈게요. 뭐 읽어보시고 밑줄 칠 때가 있어요. 거기 맨 끝에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쳐놓으세요. 한편 기타 비유동 자산 관리에서 주의할 점은 장기채권의 경우 현재가치 평가하지만 이연법인세 자산, 보증금, 장기선급금 등은 현재가치 평가에서 제외된다. 이거 5장에서 배웠었죠.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넘기겠습니다. 연습 문제 나중에 여러분이 해보시고 547페이지 잠깐 보시면 547페이지 문제 5번이 그 프랜차이즈 잡는 문제인데요. 나중에 14장 배운 다음에 하세요. 이거 바로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14장 공부한 다음에 14장에 보면 프랜차이즈 나오거든요. 그때 요 문제 5번은 그때 가서 풀어보세요. 넘기시고 부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채라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이미 거의 다 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면은 부채 공부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조금 있다가 사채죠, 사채. 근데 우리 사채 다 했잖아요. 요 10장에서 부채에서 출제되는 거의 거의 뭐 80%가 사채에서 나와요, 사채. 사채만 잘하면 되고요. 사채 말고 잘해야 될 거는 553페이지는 충당부채. 이제 그게 혹시라도 나올 수 있거든요. 충당부채가. 이제 그거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55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부채의 정의를 읽어보세요. 55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부채의 정의를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부채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부채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요 의무라는 말이에요. 의무. 그래도 의무를 잘 표시내세요. 부채는 의무다. 부채는 현재의 의무다. 부채라는 거는 보면은 뭔가 부담이 느껴져야 돼요. 뭔가 내가 뭘 해줘야 되고 뭔가 안 해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부채가 되는 거니까 느낌이 의무인데 거기 보니까 표현이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자원의 유출. 그 자원의 유출이라는 것이 풀었으면 이래요. 미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 이렇게. 그래서 부채라는 건 하나같이 미래 재화나 용역을 어떤 제공해야 되는 현재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채가요. 대부분 뭐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채는 대부분 미래 뭐 주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채는 대부분 미래 현금 나가요. 여러분 알고 있는 부채가 뭐예요? 매입 채무, 차입금, 미지급 이자 이런 건데 다 현금 나가죠. 그래서 미래 현금 나가는 의무가 대부분이고요. 현금은 대표적인 재화고요. 근데 용역을 주는 부채도 있다. 뭐냐면 선수임대료 같은 이런 것들이 용역을 주는 부채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요. 자, 그 밑으로 가니까 부채 분류는 유동과 비유동. 뭐 그건 혼자 읽어보시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가요. 두 번째 문단으로 가니까 확실성 정도에 따라서 확정부채와 충당부채가 있다. 확정부채는 공부할 거 없어요. 다 했으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지금부터 충당부채만 좀 보시면 돼요. 충당부채. 자, 그 밑으로 가니까 종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유동부채는요. 혼자 읽어보시면 이제까지 다 했던 거예요. 아실 거고. 장기차입부채라는 거는 뭐만 잘하면 되겠어요. 장기차입부채. 사채만 잘하면 되죠. 사채. 뭐 그래서 넘어가고 장기충당부채라는 걸 지금 배울 거예요. 장기충당부채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뭐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충당부채라는 표현이 최근에 도입되는 표현이에요. 예전에 공부했으면 충당부채랑 같은 말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전에 충당금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충당금 그거를 다 충당부채로 바꾸고 있어요. 다 충당부채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부채는 혼자 읽어보시고요. 553페이지 보시면 제2절에 충당부채라고 하겠습니다. 충당부채. 이 충당부채라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거기 의의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기 전에 표를 보세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구분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 예전에 충당금이라고 하던 이 충당부채, 이 충당부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유형 1과 유형 2가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개정될 뿐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유형 1이 발생이 확실하고 금액 추정이 불확실한 걸 말하는데 유형 1이 하나 물어볼게요. 이 유형 1번이라고 하는 건 부채로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겁니까? 반드시 유형 1번은 이건 반드시 잡아야 돼요. 뭐냐면 의무 발생 사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부채예요. 부채인데 단지 뭐냐면 미래 금액이 불확실하다는 것뿐이에요. 그 금액 추정이. 그럼 얘는 당연히 부채로 잡아야 되고 뭐만 하면 돼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야죠. 자, 이 유형 1번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유형 1번에 하는 충당부채가 어디 보면 종류들이 나와 있냐면 거기 558페이지 보세요. 자, 558페이지. 거기 보면 1, 2, 3, 4, 5, 6, 7까지 7. 거기 558페이지. 거기다 이거 적어 드릴 테니까 옆에다 적으세요. 거기 보면은 제품 보증과 관련된 부채 있죠, 여기다가 장기 제품 보증 충당부채 적으세요. 옆에다가 샤프로.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2번은 경품 충당부채. 그 다음에 그 밑에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타인의 채무보증 충당부채. 그 다음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 손해배상 손실 충당부채. 그 다음에 복구충당부채는 그냥 복구충당부채가 써있죠. 복구충당부채 배웠죠, 우리. 몇 장에서 나왔었죠? 복구충당부채? 8장에서 미래에 복구 비용을 부담할 거라면 그것을 현재 가치에서 취득원가에 집어넣고 그거 복구충당 부채 잡았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그거고 이거. 거기 있으니까 이건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조조정 충당부채. 자,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유형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유형 1번이죠. 이것도 유형 1번이고. 이것도 유형 1번이고. 이번에 유형 2번이고. 복구충당부채도 유형 1번이고. 이 유형 1번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이것들은 우리가 그거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어요. 뭐냐면은, 요거 좀 이따 할 건데, 장기 제품 보증 충당부채라는 게 뭐냐면 AS 하는 거거든요.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한다는 얘기는 왜 해주는 거냐면 그 물건을 팔았기 때문이죠. 그 물건을 판매했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무는 일단 발생했어요. 근데 애프터 서비스를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죠. 가봐야 아는 일이니까. 금액만 불확실한 건데 그럼 당연히 부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금액만 추정이 필요한 거다. 그게 유형 1번이에요. 그 충당부채들이.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 553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유형 1번들이. 반면에 유형 2번 보세요. 유형 2번은 발생 가능성 자체가 발생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고요. 금액이 불확실해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공부해봤으면 이거 우발부채라고 배웠을 텐데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 바로 밑에 표 밑에 밑줄 쳐놓으세요. 유형 2는 우발부채 중 충당부채로 인식한 것을 의미하는데 우발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 발생했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냥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현재 의무가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의무를 말한다. 그래서 불확실한 거예요. 우발 부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먼저 해드리면은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게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손실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요. 즉 우발 이익이라고. 우발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면 우발 이익을 잡으면 뭐가 되냐면 우발 자산이 잡혀요. 우발 자산이 개념이. 그다음 미래 우발 상황과 관련돼서 그게 손실과 관련돼 있다면 우발 손실이 잡았다면 대변에 뭐가 잡혀요? 우발 부채 또는 우발 채무. 그러니까 무슨 개념을 좀 잡으시냐면은 우발 이익을 잡는다면 우발 자산이 잡히는 거고 우발 손실을 잡는다면 우발 부채가 잡히는 건데 우리나라 기준에서 절대로 우발 이익은 잡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확정되지 않은 이익은 절대로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 자산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얘기가 어디 책에 나오냐면은 555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6제라는 게 있어요. 555페이지 중간쯤에 6제.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한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래서 우발 자산은 절대로 못 잡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절대로 안 잡아요. 그런데 우발 손실이라고 하는 건 이건 잡을 수 있더라. 우발 손실은. 언제만 잡을 수 있냐면요. 554페이지 보세요. 554페이지 표 맨 위에 언제만 잡도록 돼 있어요. 보니까 발생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돼. 그때 잡는데. 그때 우발 손실을 잡으면 반대쪽에 잡히는 게 뭐냐? 우발 부채예요. 우발 부채인데 이렇게 부채로 잡히는 우발 부채는 이름을 다 뭘로 통일했냐면 충당 부채로 통일해 버렸어요. 이번에. 충당 부채. 그러니까 이 충당 부채로 잡히는 거에 유형 2번이 우발 부채 성격인데 그게 발생 가능성이 확실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서 부채로 잡힐 때 그게 충당 부채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손해배상 손실 충당 부채. 이게 유형 2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제품 보증 충당 부채나 손해배상 손실 충당 부채는 우리가 그 손해배상 손실이라는 게 대표적인데 손해배상 손실이라는 건 언제 나오냐면 시험에 소송 걸려 있을 때. 다 소송이에요. 소송 걸려 있을 때가 시험에 나오는데 소송에 걸려 있으면은 패소할지 승소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가봐야 알죠. 불확실하잖아요. 이 불확실해. 그래서 손해배상 손실 충당부채를 잡는 거는 언제만 잡냐면 그 손해배상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거의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알 수 있을 때 그때만 잡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유형 2번이다. 얘네들은 그 발생 의무 자체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아직 발생한 게 아닌데 그런데 잡는 케이스다 이런 얘기예요. 유형 2번 됐나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게 만족하지 못했다. 즉 부채로 잡힐 그 가능성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럼 다 뭐예요? 다
다 주석공시예요. 주석공시. 여기 주석공시라고 돼 있죠? 주석공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충당부채 인식이다. 인식이란 말은 뭐죠? 인식이다. 충당부채 인식이다. 인식이라는 게 여기다 기록하는 거 말하는 거죠? 언제 기록할 거냐 그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로 3번에 충당부채 측정이라고 돼 있죠. 측정. 측정은 뭐랑 같은 말? 평가랑 같은 말이고 뭘 결정하는 거죠? 화폐금액 결정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구체적인 거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다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넘기시고 557페이지에 네 번째 충당부채 대리변제 이것도 여기 나와요. 이거 할 때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고 사용과 변동 그것도 이거 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고 558페이지 보세요. 558페이지 보시면 충당부채 유형별 회계 처리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이거 하나씩 할게요. 요거. 그 첫 번째 가로 1번에 뭐가 나와요? 제품 보증. 제품 보증과 관련된 건 유형 1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유형 1번. 밑줄 칠게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제품 보증으로 인해서 미래에 보증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자원의 유출 금액에 대해서 신뢰성의 추정이 가능하다면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된다. 이 제품 보증 충당부채는요. 이건 건설회사에서 발생할까요? 제조기업에서 발생할까요? 이건 제조기업에서 발생, 제조기업. 반면에 얘랑 똑같은 게 건설회사는 뭐예요? 하자보수 충당부채예요. 그 하자보수 충당부채 나중에 14장에서 배워요. 표시해 놓으세요, 14장이라고.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어느 회사에서 발생한다고요? 제조기업. 하자보수 충당부채는 건설업, 건설회사. 그렇게 발생해요. 559페이지에 예제 1번을 보시면 그 예제 1번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으세요.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이렇게 적으시고 거기에 내용 보니까 3년 동안 보증하기로 했어요. 물건 판 다음에. 그 애프터 서비스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보증비용은 과거 경험에 따라 7% 발생하더라. 3년 동안의 매출액과 보증비 지출액이 나와 있어요. 되게 쉬워요. 다 보면서 할게요. 2001년에 얼마 팔았어요? 40만 원 팔았죠. 그러면 2001년에 수익으로 잡힌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증비가 실제 발생한 거는 2,000원만 발생했어요. 현금 나갔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그 보증비용 발생하는 분계가 우리 공부할 때는 대변에 현금 나오잖아요. 그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금 쓰는 거고요. 실제는 안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대리점에 그 애프터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휴대폰을 들고 갔어요. 휴대폰 들고 가서 고장났다고 애프터 서비스 맡기면 거기서 이렇게 받고 수리해주지. 받고 이렇게 이거 2,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리비가 2,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현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현금을 고쳐주지. 그러니까 거기서 고치는데 재료비 들어갈 거고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그게 궁극적으로 현금이 나가죠. 월급 나가고 재료비 나가니까. 그건데 이렇게 해요. 그냥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그렇게 하고 현금 2,000원, 제품 보증비 2,000원. 뭐 그거 좋은데 2001년에 보니까 이만큼의 수익을 잡았다는 것은 물건을 그만큼 팔았는데 이 물건 판 것 때문에 제품 보증 비용이 얼마 발생할 거냐면 7%죠, 거기. 7%니까 28,000원 발생하겠어요. 근데 28,000원 발생할 건데 이게 미래 발생하는데 미래 올해는 얼마밖에 지금 2,000원밖에 발생 안 했잖아요. 2,000원밖에 발생 안 했지만 이 수익 잡힌 회계연도에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응시키려면 다 잡자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얼마 더 잡아야겠어요. 26,000원 더 잡아야 되고 그거를 충당부채로 잡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음 연도에 물건 팔고 수리해 줄 때는 일단 뭐부터 까요? 충당부채 먼저 까죠. 충당부채 먼저 깠어요. 그런 다음에 또 결산할 때 보니까 2002년에는 수익을 얼마 잡았죠? 2002년에는 수익을 50만 원 잡았죠? 50만 원 잡았으면 그것 때문에 비용은 얼마 잡혔으면 좋겠어요? 비용 여기에 몇 프로? 7%니까 3만 5천 원 잡혔으면 좋겠어요. 3만 5천 원 비용 잡혔으면 좋겠는데 비용 잡힌 게 얼마예요?
전혀 없죠. 아니, 요때는 28,000원인데 2,000원은 있잖아요. 2,000원 뺐죠. 근데 여기 35,000원 비용 잡으려고 했더니 잡힌 게 없잖아요, 여기. 그게 다 잡았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그 밑에 2003년에 또 물건 팔았어요. 또 충당부채 없애고, 기말연재 또 보증비 잡으려니까, 비용 잡으려니까 수익만 잡혔지, 비용 잡힌 게 없어요. 다 잡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는 이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충당부채 잡은 것 중에 보증기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부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증기간이 몇 년? 3년인데, 여기 이제 보증기간 아직 안 끝났어요. 3년이니까. 근데 보증기간이 다 끝나고 난 것이 충당부채 남았다면 그건 나중에 환입해주면 돼요. 충당부채 남은 것만큼. 이제 그런 식의 회계처리인데 그것까지 시험에 안 내요, 잘. 그래서 이 정도 알고 넘어갈게요. 560페이지에 예제 2번 경품 충당부채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혼자 하세요. 쉽기 때문에. 혼자 하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 가끔 출제가 되니까 한번 연습만 해보시고, 손실부담계약으로 가서, 손실부담계약은 거기 예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그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할게요. 먼저 그 손실부담계약 밑줄을 쳐요. 맨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손실부담계약이란 당해 계약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해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회피 불가능한 비용은 동그라미 1, 2번 중에 작은 금액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은 계약 이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동그라미 2번이 위약금, 보상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제 3번을 같이 봐드릴게요. 아직 리스 안 배웠는데 우리 리스라는 거는 13장에서 배워요. 거기 보니까 운용 리스로 공장을 임차했는데 리스는 4년 동안 빌려 쓰는 거고 공장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빌려 쓰는 데 따라서 돈을 어떻게 주려면 매년 초에 10만 원씩 4번 주기로 했어요. 리스료를. 특약사항 보니까 계약해지 불능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리스 회사가. 그 다음에 해지했다면 위약금을 15만 원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밑에 보니까 공장이 협소해서 공장을 옮기기로 했대요. 공장을 옮기기로 했다는 얘기는 빌려 쓰는 공장인데 옮기니까 계약을 해지하겠죠. 지금 이 장소를 빌려 쓰고 있는데 다른 데로 갈 거잖아요, 지금. 그럼 위약한다는 얘기는 위약금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게 생겼잖아요. 의무가. 뭔가 부담해야 될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 부담해야 될 의무를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로 지금 기말에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금액 잡을 때 밑에 보세요. 해답. 해답 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잡는데 첫 번째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얘가 보면은 리스료를 몇 번 줘야 돼? 계속 4번 주는데 만약에 지금 위약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이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겠죠, 나중에. 근데 그거를 지금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 걸 그 밑에 보시면, 만약에 얘가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끝낸다면 뭐만 부담하죠? 위약금만 부담하면 끝나죠. 더 이상 리스는 안 줄 테니까. 그 두 가지가 얘가 부담해야 될 의무 금액이에요, 두 개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둘 중에 뭐가 더 작아요? 15만 원이 작죠? 그럼 걔만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금액만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로 기말에 잡아놓으면 되겠다. 이런 회계처리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만 잘 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어떤 게 또 나와 있냐면은 562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상품을 고정계약한 게 나와요. 얼마에 사기로 했냐면 100원에 사기로 하고 10개를 취소불능 계약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석유 가격이 이라크 전쟁했을 때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놓자 해가지고 석유 가격을 고정 계약했어요. 우리가 특정한 가격에. 그래서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우린 좋은 거죠.
고정계약 했으니까 취소 불능하게 그러면 올라가면 좋은 건데 혹시라도 떨어지면 손해죠 그러면. 그런데 이라크가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라크 전쟁이 예상외로 빨리 끝났잖아요. 끝나서 다시 거기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계약 해놓은 게 손해죠. 그 케이스예요 이게. 그래서 100원에 고정계약 해놨는데 기말연재 오히려 그 상품의 가치가 90으로 떨어졌다면 괜히 계약했잖아요 그거. 계약 안 했으면 90원에 살 걸. 100원에 고정계약에서 손해봤잖아요. 그런 걸 기말에 알게 됐다면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를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잡아놓고 나중에 구입할 때 그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를 정리해줘라. 뭐 그런 게 밑에 회계처리 되어 있는데 한 번만 따라서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맨 밑에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이거죠. 이거 제품 채무보증 충당부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부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죠. 여러분 이거를 공부하면서 느끼실 건 뭐냐면 보증이라는 건 서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으시면 돼요. 이게. 이 보증이 우발부채니까. 그래서 보증을 한번 잘못 쓰면 밤잠이 안 오죠. 그 보증이 꺼질 때까지 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요. 일단은 어디 보시냐면은 563페이지. 563페이지 거기 6번째 줄 보면은 예컨대 A회사가 주원료 공급업체인 B회사의 부채 5만 원에 대해서 지급 의무를 보증했는데 B회사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려서 5만 원 우리가 대신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됐으면 우리는 뭐 잡아야 돼요? 충당 부채, 부채를 잡아야 된다. 그게 원래 우리 의무가 아니었는데 걔가 망해버리니까 의무가 되잖아요. 망해버리니까 의무가 되면 그걸 우리가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손실 잡았다가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들이 뭐냐면 그 밑에 그 분계 밑에 세 번째 줄 첫째 채무 보증 손실과 직접 반대되는 반대 청구권 등이 존재함에 따라 채무 보증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쇄되거나 회피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무제 표상에 계상해야 할 손실 금액에서 상쇄되거나 회피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다. 이런 게 뭐 다 실무적인 얘기라서 좀 그런데 걔한테 우리가 5만 원을 대신 갚을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걔한테 매입 채무가 있었어요. 그 B한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매입 채무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러면 매입 채무를 깔 수 있다 그러면 그 매입 채무 까고 우리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손실은 3만 원뿐이다. 뭐 이런 회계 처리예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잘 안 나와 이런 거. 둘째 보시면 A회사가 의무 이행을 위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을 제3자가 보전해 주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5만 원 대신 갚았는데 다른 놈이 2만 원 챙겨준대요 우리한테. 거기 보시면 뭐 보증보험회사가 2만 원을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2만 원 받을 돈 생겼잖아요. 대신 갚았지만 받을 돈 채권 잡고 손실 잡았던 거 더 줄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거 이해를 좀 잘 하시고요. 셋째는 연대보증인데 그거 잘 몰라도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564페이지 계류 중인 소송사건 이게 이거예요. 요거 손해배상 손실 충당부채. 거기 분계는 나와 있고요. 분계 밑에 밑줄만 쳐요. 일반적으로 소송이나 클레임의 경우 손실의 발생 가능성과 손실 금액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서 추정된다. 거기 밑줄 치시고 단일 금액이 아니라 범위로 추정되면 범위 내에서 가장 합당한 추정치로 손실을 계산한다. 밑줄 쳐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 사례만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공인회계사 되시면 혹시 이제 감사하러 나가실 텐데 감사하러 나갔을 때 그 피감사 회사가 소송에 걸려 있다.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요. 그 소송을 맡고 있는 고문 변호사한테 조회서 보내야 돼. 변호사 조회서. 이거 변호사 조회서. 왜냐면 우리가 그거에서 승소할 건지 패소할 건지 우리가 판단 못 하잖아요. 전문가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판단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고요. 가로 6번의 복구충당부채는 몇 장에서 한 거죠? 이거 우리가? 8장에서 한 거죠? 복구충당부채? 8장에서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예제까지. 그 다음에 가로 7번의 구조조정 충당부채가 이건데 마지막인데 뭐 얘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조정 충당부채라는 건 회사가 쭉 읽어보면은 요즘에 구조조정하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어떤 돈이 들어가요?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추가적인 지출액이 발생해요. 퇴직금, 잘라야 되잖아요. 명예퇴직 많이 들어봤죠? 구조조정을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종업원 잘라야 되고, 또 회사에 어떤 여러 가지 지점이 있을 때 지점 통폐합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에 구조조정하다 보면 추가적인 지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런 지출액에 대한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구조조정에 대한 충당부채를 잡아라 하는 얘기예요. 한참 읽어보면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잘 해보질 않았으니까 구조조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는 어디냐면은 거기 그 566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구조조정이 발생했을 때 의무로서 요건이 나오는데 A하고 B 나오죠. 거기. 그거 읽어보시고요. 그 A하고 B.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인식할 때 잡는 지출액이 나와요. A하고 B. 그 밑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하는 지출, 그거만 잡을 수 있어요. 부채로. 그 A, B. 그거만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다 부채로 잡는 게 아니라 그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 그거만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됐을 때 충당부채로 잡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567페이지 하단에 기타의 충당부채는 사업중단 직접비용 충당부채라는 게 있는데 그 16장에서 나와요. 16장. 그때 가서 할게요. 16장. 그 다음에 그 옆에 반품 추정 충당부채라는 게 나오는데 14장.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넘기시고 그 제3절에 대차대조표 발생한 사건 나오죠. 이제 거기에 밑줄 시대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밑줄 세요.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거기 밑줄 치면은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이게. 그 어떤 회사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그 회계 기간이에요. 그러면 요 날을 뭐라고 불러요, 요 날을? 기말, 결산일, 대차대조표일, 대차대조표일이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요 날 기준으로 해서 뭐가 들어가죠, 이제? 결산 들어가죠, 결산. 결산이 1월 달하고 2월 달에 하는 거 다 아실 거고, 결산 작업이 끝나야지만 뭐가 나와요? 재무제표라는 게 나오고, 재무제표가 나와야지만 누가 감사해요?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고,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가 끝나면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이제 확정되면 그때 이사회를 열어요. 회사가. 이사회를 열어서 승인받고, 이사회 승인이 끝나면 뭐예요? 주총하죠, 주총.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될 때가 언제냐? 이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랬을 때 언제래요? 가로 안에 써 있잖아요. 가로 안에 알아두세요.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이다. 일단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인데 만약에 단서조항 보시면 주총에서 재무제표가 수정결이 됐다면 그럼 주총이다. 근데 재무제표가 주총에서 수정결이 되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예요? 이사회 의결일이다. 대부분이 그런데 요 날부터 요 날까지 대차 대조표일로부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될 때까지 요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후속 기간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시고 후속 기간. 후속 기간에 발생한 사건을 후속 사건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공부하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핵심이. 거기 두 가지가 있는데 가로 1번이 있고 가로 2번이 있죠. 정리해드릴게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 후속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발생한 사건이에요. 요때. 요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요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은 요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원칙이. 요때 발생한 사건은 요 재무제표 만드는데 영향을 미쳐야 돼요, 안 미쳐야 돼요? 우리가 이 시점에 만들고 있는 재무제표는
2003년 재무제표예요? 2004년 재무제표예요? 2003년 재무제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재무제표는 2003년의 거래를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때 발생한 사건은 이거 건드리는 거 아니죠, 원래. 그런데 이때 발생한 사건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걸 지금 수정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이때 발생한 사건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 수정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아직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확정되고 나면 이제 수정이 안 되는데 확정되기 전이니까 수정은 가능해요. 그랬을 때 여기서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이때 발생한 사건이 이걸 수정하게 만드는 거냐 만들지 않는 거냐 그거예요, 지금 판단이. 자, 그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발생한 사건이 이때 있었던 사건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건이다. 이때 있던 사건이랑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이라면 절대로 재무제표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발생한 사건들이 이때 있었던 사건들이랑 관련이 없는 거라면 절대로 이 사건 때문에 이걸 수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사건인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정보 이용자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주석 공시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거기 가로 2번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가로 2번. 수정을 요하지 않는 BSE로 발생한 사건. 제가 가로 2번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가로 2번. 이때 발생한 사건이 이때랑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이라면 이거 수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발생한 사건이 이때 발생한 사건이랑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때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관련이 있잖아요. 그거랑.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가로 1번이에요. 가로 1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핵심이 이거구나. 이 사건이 얘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구나 이게. 그거만 잘 읽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569페이지 가로 2번에 네 번째 줄에 미쳐주세요. 네 번째 줄.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들표로 발생한 사건의 대표적인 예는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이 하락한 경우다. 그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벌써. 그게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객관식으로 그게 주어졌어요. 거기. 그게 주어지고 재무제표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재무제표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거 찾는 거였어요. 답이 걔였어요. 걔. 지금 읽어본 거. 무슨 얘기냐면은 요때 우리가 갖고 있던 유가증권이 시가가 심각하게 하락했다고 해서 수정해야 하네요. 우리가 유가증권 무슨 평가예요? 시가 평가하는데 이때 가니까 시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이걸 다시 평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때 사건과 관련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 때문에 시가가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수정하는 거 아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570페이지 2번에 BSE를 계속기업에 의문시되는 사항은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인회계사로서 나중에 여러분 감사할 때는요. 이거 그 회사의 계속기업 가능성을 판단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하러 갔는데 그 회사가 계속기업 아닐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회계처리 못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회계처리는 어떤 전제가 깔려야 돼요. 계속기업의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회계처리들인데 그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의문시 된다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써 있거든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사채가 나오는데 사채 다 했어요. 쭉 넘기세요. 사채 중요한 사채는 590페이지까지 넘기면 되고요. 그 사채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사채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사채상환손익, 조기상환할 때 590페이지 보시면 제5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오는데 이거 뭐 회계 원리할 때도 해보셨을 텐데 예제 하나 풀어드릴 건데요. 예제 하나만 풀게요. 뭐 거기 592페이지 보시면 예제 11번 있어요. 같이 하시면은 2004년
2004년에 기말에 거기 보니까 2004년에 기초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8천 있었고 기초의 퇴직보험 예치금이 4,800 있었다. 퇴직보험 예치금? 이것도 잘 모르시면은 퇴직보험 예치금이 뭐냐면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보험에 가입한 거야. 퇴직보험. 앞에 밑줄을 잠깐 치면 591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한 편 밑에 첫째라는데 퇴직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 납입하면 납입액에서 사업비 빼고 나머지를 퇴직보험 예치금으로 자산 잡는다. 자산으로 차변에 납죠. 차변. 근데 이거 자산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면 뭐냐면은 보험회사에 퇴직보험 가입한 거예요. 회사가. 이 퇴직보험이라는 거는 그 지급 사유가 뭐냐면 종업원의 퇴직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종업원한테 퇴직금 줄 금액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처하면 피해를 누가 봐요? 종업원이 보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 가입하도록 하고 해요. 거기 차변에 잡혀 있고 592페이지 다시 오시니까 그래서 그 예치금이 4,800 있대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단기에 퇴직한 종업원 때문에 퇴직금 2,500이 지급이 되는데 일단 이 분계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회사가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은 그 종업원한테 퇴직금 얼마 다 줘야 되냐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2,500을 다 줘야죠. 퇴직금을. 그런데 거기 잘 읽어보니까 퇴직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얼마를 보험회사가 지급한대요? 아니 회사는 1,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준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 종업원한테 우리가 얼마 주냐면 1,000만 원만 주고요. 나머지 1,500원 누가 줘요? 보험회사가 줘요. 보험회사가 직접 줘요. 종업원한테. 직접 주니까 우린 1,000만 원만 주면 돼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직접 준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뭐가 줄겠어요? 그 예치금이 없어지겠죠? 퇴직보험 예치금.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가니까. 이런 분계가 거기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불입한 보험료가 2,700, 퇴직금 추계액이 1억 그랬어요. 보험료 불입했을 때 회사 입장에 현금 나갈 거 아니야? 얼마? 2,700. 2,700 현금 나가면 차변에 뭐겠어요? 퇴직보험 예치금이겠죠. 예치금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억이 추계액이면 1억을 잡아야 되는데 충당부채 잡혀있던 걸 빼야 돼요. 충당부채가 얼마 있었죠? 충당부채가 처음에 8천 있었는데 2,500을 여기 깠으니까 얼마 남았죠? 6천? 아니지? 5,500이죠? 5,500 남은 거죠? 그럼 5,500이 남았으니까 얼마를 추가 설정해야 돼요? 4,500이 맞죠? 4,500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 4,500만큼 비용 잡아야죠. 퇴직급여 그래서 4,500 잡고 비용 이런 회계 처리가 나와 있고 약식 BS를 만드는데 그것 좀 알았어요. 약식 BS가 충당부채가 부채인데 충당부채가 얼마 잡히는 꼴이 결국 1억이 잡히겠죠. 기말연재 1억이 잡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예치금 있잖아요. 요거 잠깐 밑줄 쳐드릴게요. 592페이지 넷째 보세요. 넷째 592페이지의 첫 번째 줄 넷째 퇴직보험은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종업원이 직접 수령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예치한 퇴직보험 예치금은 자산으로 잡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는 충당부채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래서 593에 표시한 거 보면 예치금을 얼마 빼요? 600 빼가지고 표시하더라.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여러분이 퇴직금 관련된 건요 세법 할 때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국고보증원 공사부담금 했어요. 우리 8장 할 때. 예, 그러면 10장은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10장을 복습하실 때는요 어떻게 복습하시냐면 첫 번째로 사채를 열심히 하시고
사채를 빼고는 그 충당부채라고 나왔던 것이죠. 그 충당부채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오시면 11장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